오늘은 이제 2020년 한윤 2월 특강 시간이고 강의 제목은 기호학에 의해 의미의 생성과 해석입니다. 제목이 참 멋진 강의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사 선생님 소개를 제가 잠깐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신 선생님은 박은정 선생님이십니다. 텍스트 언어학을 전공하셨고 텍스트 종류와 유형,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의미 구성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언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기호학의 기본 개념과 분석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호학이 원래 인기 있는 학문이 아닌데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셔갖고 너무 뿌듯하고요. 네, 제가 기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갑자기 생기네요. 집에서 뭐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호학 하면 소시르와 퍼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하고요. 소시르가 대륙, 그러니까 유럽 쪽의 기호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퍼스는 이제 미국 쪽 기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구조주의의 시작으로 소시르를 뽑기는 하지만 퍼스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연배가 조금 더 있고요. 사실은 연구 저작도 퍼스가 먼저 출판을 했는데 퍼스가 생전에는 유명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호학적인 어떤 연구 업적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시르는 사실 그, 어, 그 제네바랑 파리에서 강의를 할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유명했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었고 소시르는 원래는 출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소시르가 죽고 난 다음 사후에 바로 이제 그 제자들이 강의 노트를 모아서 만든 게 일반 언어학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의 노트를 모아서 만든 건데 소시르는 어쨌든 사후에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뒤를 따랐고 구조주의의 아버지, 구조주의의 시작점, 그리고 언어학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단순한 시대상만 보면 퍼스가 먼저기는 한데 보통은 소시르를 구조주의의 시작으로 보고요. 이제 퍼스는 알려진 게 좀 그 다음이라서 조금 더 늦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순서를 소시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퍼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퍼스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소시르랑 퍼스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기호에 대한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소시르를 생각하고 퍼스의 기호학을 접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호학 책 보시다가 이게 소시르 때문에 조금 이해하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 쪽 책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내가 알던 기호학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르다는 거 하시고요. 다음 그레마스는 이제 소시르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롤랑 바르트도 소시르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그레마스와 바르트는 실제로 기호학이 어떻게 분석에 쓰이는지 실제 텍스트 분석에 쓰이는 그 예시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이론가 두 명, 그 다음에 분석 도구로서의 방법론 두 개, 이렇게 나름 머리를 써서 구성을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게 기호학과 기호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기호학이라고 하면 기호학 뭐겠습니까? 기호 체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게 소시르를 기호학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기호학이니까 그럼 기호가 뭘까? 자, 질문입니다. 기호가 뭘까요? 선생님? 기호하면은 네. 보통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뭐 약간 상징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상층하고 관련 있는 거 맞아요. 네네네. 네. 네. 기호가 뭘까요? 목표하기.
아, 그걸 벌써 얘기하면 아, 안 돼. 그래요? 얘기하면 안 기호가 되는데. 뭘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 그거 정답이에요. 아, 근데 진짜? 기호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정답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것을 대신 표상하는 게 기호거든요. 그래서 퍼스가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어떤 다른 것을 의미 있게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의미 있게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는 기호 자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호인데, 그래서 아까 상징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상징도 그 상징체가 지시하는 게 뭔가를 연구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기호인데, 이제 의미 있게 대신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의미 있게 대신하려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와 내가 해석하는 의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에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고 하면 사회적 약속 혹은 체계가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약속과 체계가. 그래야 서로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호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생산과 해석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학은 기호를 연구하는 건데, 이 기호는 무언가를 의미 있게 대신하는 거고요. 그걸 의미 있게 대신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기호학이 뭔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소시르의 기호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기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연적 기호고요. 하나는 관습적 기호인데, 자연적 기호라고 하면 자연을 통해서 자유롭게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적 기호예요. 또 우리가 열나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빨개진 사람 보고, 아, 이 사람 열이 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 기호입니다.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기호들. 근데 관습적 기호라고 하면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인위로 만든 겁니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인위로 만든 게 관습적 기호인데,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게 있죠. 또 언어 말고 관습적 기호 뭐가 있을까요? 소통 목적으로 인위로 만든 거. 언어 말고. 수신호? 신호등, 맞을라. 몸짓. 네. 근데 제스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화처럼 체계화 됐을 때가 관습적 기호고요. 우리의 문집 중에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도 많기는 해요. 네. 네. 수신호 진짜 좋은 예고요. 또 있을까요? 관습적 기호. 아까 오정석 선생님 신호등이라고 하셨죠. 신호등 맞아요. 관습적 기호예요. 아주 그 도로 표지판 신호등. 네, 좋은 관습적 기호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깃발 같은 거. 네, 깃발도 관습적 기호고요. 또 수학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 기호들도 다 관습적 기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관습적 기호인데요. 그 소시르는 사실 기호 중에서 관습적 기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나 언어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제 자연적 기호는 좀 관심이 적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포스랑의 차이점이긴 한데, 일단 소시르 얘기할 때는 자연적 기호는 일단 넣어두고, 관습적 기호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시르는 관습적 기호 중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면 언어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역사 언어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문헌들을 보면서 문헌학이 발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 언어 수행된 결과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소시르가 그러면 안 된다. 언어학의 연구 대상은 언어 능력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랑그와 빠롤의 구별인데요. 랑그라고 하면 이제 이상적인 화자가 가진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상적인 화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이고 집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환 목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지식, 그다음 오종석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지식, 그다음 최시영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공통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랑그입니다. 그래서 이 랑그는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라 잠재적인 거고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다라고 하고 이건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물리적 실제가 아니잖아요. 심층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심리적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발화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언어 행위들은 빠롤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빠롤을 제가 이렇게 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랑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실제 행위로 현실화됐을 때 그게 빠롤입니다. 근데 빠롤은 사실 굉장히 불명확한 구석들이 많아요. 제가 말할 때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말하다 보면 가끔씩 말이 씹혀서 잘못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특정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이제 빠롤은 변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빠롤은 개인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랑그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편성에 대한 탐구는 구조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개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넘어서서 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소시르가 기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호의 구조를 보시면요. 기호는 아까 선생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수경쌤이 잘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기의와 어떤 관념과 기표의 청각 이미지. 그 소시르는 자기 그 노트에서 청각 이미지라고 말했거든요. 청각 영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어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딱 청각 영상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나무 말할 때 여러분 귀에 나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게 바로 기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청각 영상뿐만 아니라 나무 사진이라든지 우리가 시각, 청각, 그 외에 어떤 우리의 감각으로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기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표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 기표에 해당되는 기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들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나무에 대한. 근데 그거는 개별 나무가 아니라 나무다움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어떤 개념으로서의 나무잖아요. 아까 랑그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나무가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호가 되고 기호는 표상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표상 세계 뭐냐고 하면 이제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재구성된 세계가 표상 세계예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음, 어, 네, 저희 집 제가 대구 출신인데 동대구역에 내리면 홍준표를 닮은 박정희 동상이 있거든요. 네, 홍준표를 닮은 박정희 동상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떠올리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동상이 저기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기는 의미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표상세계인 거죠. 제가 세계를 저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표와 기의가 만나서 기호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관계가 자의적이다라는 게, 당연한데, 저희 입장에선 당연한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이 관습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우리가 기표, 기의를 나누면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학생들 대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기의 자체를 의미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기의를. 그러니까 의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의미겠거니. 그래서 형식과 의미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는 기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의 자체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요. 그러면 의미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라고 하면 그냥 기표랑 기의는 연결되잖아요. 이 연결되면서 이 연결된 기표가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결국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는 기표가 있으면 그 사과라는 기표도 있고 기의도 있는데 이때 사과의 기의는 어떤 사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고 뭐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과는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집합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비랑 나방을 구별하잖아요. 언어적으로 나비와 나방은 다른 기호예요. 기표도 있고 거기에 연결된 기의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방 했을 때 떠오르는 녀석과 나비 했을 때 떠오르는 녀석이 머릿속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그게 둘 다 빠삐용입니다. 둘 다 빠삐용인데 그래서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빠삐용 두 마리가 방에 들어왔어 라고 했을 때 아니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나방 한 마리와 나비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왔어 라고 했는데 그걸 걔는 이제 프랑스어로 빠삐용 두 마리가 방에 들어왔어 라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있는 나비 한 마리와 나방 한 마리는 그 프랑스 친구 머릿속에 있는 그 빠삐용 두 마리랑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나비 두 마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서로 다른 빠삐용 두 마리가 방에 들어왔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줘도 서로 다른 종류의 나비 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나방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 의도대로 나비 하나, 나방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기의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연결된 기표들이 다른 기표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해하시면 소실은 다 이해한 겁니다. 네, 이해될 듯 말 듯 하시죠? 근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구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구조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관계 속에서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래서 특히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어에 대한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인데요. 영희가 물을 마신다 했을 때 영희, 물, 마신다는 서로 결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합 관계에 있는 거고 영희 대신에 동환, 목사님 혹은 엄마 혹은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명사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치해서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차이가 의미를 만든다는 거 이런 계열 관계 내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언어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한 끼 식사를 할 때 밥이 있을 때 식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밥이 있어야 되고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되고 메인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식사의 어떤 한 끼 식사의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이때 밥은 잡곡밥, 흰쌀밥, 현미밥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밥을 전혀 다른 종류로 바꾸면 우리는 그게 되게 어색하다고 느끼잖아요. 이게 구조가 깨진 거거든요. 근데 김치찌개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걸로 서로가 계열 관계를 이룹니다. 아, 얘네들이 서로 대치될 수 있는 종류들이 정해져 있어요. 메인 반찬도 이제 제육볶음, 돈가스, 돼지불백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보기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서로 대치 가능한 거지 무조건 밥이라고 했을 때 찌개만 3개 갖다 놓는다고 밥이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가 완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찌개 3개 갖다 놓는다고 그걸 식사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구조라는 건 어떤 그 관계들로, 구성 요소들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체계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이 체계 내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소시르가 구조주의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로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한 끼 식사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제육볶음, 돈가스, 돼지불백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게 식사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게 체계가 되고 이 체계 내에서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하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어떤 보편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그 보편성은 그냥 얘네들이 누구랑 대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시르의 기호 이론으로 가보면 이제 의미작용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소시르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의미작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미작용이란 건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작용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생겨요. 두 번째 오해가 생기는 게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러면 의미 전달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근데 기호학에선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싶잖아요. 의미는 전달될 수 없고 기호학에서 말할 때 전달되는 건 기표입니다. 기표가 전달되고 그 기표를 전달받고 난 다음에 그 수신자는 자기가 그 기표를 보고 기의랑 결합시키면서 의미를 재생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기표와 기의를 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미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건 기표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까 이게 청각과 이미지가 기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지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 관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도 기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제 말 뜻을 이해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전달한 기표를 받고 각자가 기호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게 바로 의미작용이에요. 기호학에서 말하는 의미작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호학에서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건 기표고 이제 그러니까 수신자도 각자가 의미를 그 전달받은 기표를 바탕으로 의미를 재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발신자가 생산한 기호와 발신자가 생산한 기호와 수신자가 재생산한 기호 그러니까 의미작용 1과 의미작용 2가 같을 때 혹은 비슷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네.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소시르의 그 기호 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은 다 했어요. 의미작용이 뭔지도 했고, 랑그와 파롤도 했고, 기표, 기의, 그리고 두 개가 통합돼서 이제, 그 기호가 된다는 것도 했는데요. 소시르 기호 이론의 특징을 보면 이항 대립적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쌍이 있거든요. 아니, 한 쌍, 두 가지 쌍이 아니죠. 두 가지가 한 쌍을 이루는 대립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기호학의 특징이자 이게 구조주의의 기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양 대립적이라는 게 기부주의의 기본 방법론인데 이게 왜냐고 하면 차이를 드러내기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요. 랑그, 빠룰 이런 것처럼 되게 좋은데 우리가 그때 데리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데리다가 이렇게 반대를 했던 이런 이양 대립성이 안정성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데리다가 막 이양 대립 되게 욕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런 이양 대립의 어떤 안정성. 왜냐고 하면 소시에르는 이런 이양 대립이 어떤 위계가 없다고는 했지만 데리다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위계가 존재하고 그 위계 때문에 생기는 예,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그 이양 대립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게 데리다가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게 푸코랑도 이게 이양 대립이 연결되는 게,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계를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랑그 바롤 기표기 어쨌든 간에 이런 두 가지를 대립상으로 만드는 거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그 구조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게 푸코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푸코가 전혀 대립적이지 않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대립적으로 돌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게 다 소시르로부터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시르가 끝났고요. 이제 소시르가 끝났는데 벌써 제가 30분을 잡아먹어갖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진짜 소시르의 어려운 개념들은 다 했고요. 이제 퍼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소시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소시르는 이게 구조주의 아버지라고 하긴 하지만 퍼스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퍼스가 오히려 조금 더 앞선 시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퍼스를 이해할 때는 소시르를 잠시 조금 까먹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그래서 퍼스는 기호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기호의 형식적 조건이 뭔지, 기호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했거든요. 이 열심히 탐구를 해서, 이제 기호학은, 경험과학이 아니고 형식과학이다,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호의 형식적 조건입니다. 형식적 조건이라면, 이제 퍼스가 말했던 거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표상적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대상의 성질을 닮아야 된다. 어떤 대상의 성질을 담거나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얘기할 때 비둘기가 우리 봤을 땐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냥 겉보기에는 뭔가 깨끗해 보이고 하얗고 뭐 이런 것들이 평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학생들은 그 거의 동의를 못하긴 하던데 닭들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긴 하던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비둘기 하얗고 뭔가 깨끗한 이미지 이게 그러니까 평화의 속성과 닮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표상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호는 대상의 성질, 특성을 어떤 기호 안에서 추상적인 형태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표상적 조건이고요. 제현적 조건이라고 하면 기호랑 대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현은 표상과 해석의 중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따가 그 상황 구조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다음 해석적 조건. 기호는 해석체를 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호가 그러니까 물론 그 다중 의미를 가진 기호도 있기는 하지만 기호가 무한정으로 해석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신호등 되게 이야기를 오정석 선생님께서 잘해 주셨는데 신호등은 빨간색은 멈춤, 파란색은 진행. 이거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의적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적 조건이라고 하면 해석체가 한정이 돼야 돼요. 이건 뭐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삼원적 조건이 나오는데 삼원적 조건이 기호와 대상 해석체 사이 관계는 삼원적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기호가 기호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포스는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에게 재현해야 된다. 그게 기호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들인데요. 이게 소시에는 기표랑 기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랑 재현만 있으면 됐거든요. 대상이랑 재현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더 들어가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스가 기호학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 하면 포스는 아까 제가 소시르는 관습적 기호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기호를 다 설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호의 범위가 그러니까 포스의 머릿속에 있는 기호의 범위가 소시르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소시르는 관습적 기호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게 측면이란 측면을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고 하면 언어 같은 거, 수학 기호 같은 거는 서로 이미 다 약속된 거잖아요. 사회적 관습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떤 사람 이럴 때 그 언어를 같이 쓰는 공동체 내에서는 똑같이 의미가 해석된다 이렇게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포스는 기호의 범위를 넓히면서 그러면서 기호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들도 훨씬 더 넓게 포괄해서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죠. 자, 그러면 포스의 사막 모델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단 그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표상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쵸, 하트죠. 네. 자, 하트는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뭘 표상한 거죠? 심장. 아, 그쵸. 역시 훌륭하십니다. 심장을 표상을 했습니다. 네. 그 심장에서 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서의 심장을 대신 나타내는 게 그 하트입니다. 그러면 이 하트는 뭘로 해석되죠? 역시 너무 훌륭합니다. 네,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되죠. 네,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이제 기호가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라고 해요. 의미가 해석이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퍼스가 직접 얘기한 건데 기호는요, 대상체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해석체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호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보고 바로 사랑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심장 보고 사랑 생각하면? 물론 내 심장도 너한테 주겠어 뭐 이런 사랑 고백도 있긴 하지만 그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호는 대상을 대표하는 동시에 어떤 해석체를 앞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해석체 사이의 연결로서 기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의미 있게 대신 나타내는 게 기호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막 모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기호는. 어떤 해석체를 가지고 있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대상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는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포스가 3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호 종류도 사실은 9개에서 시작해서 이 9개에서 더 쪼개지고 막 이래서 사실은 엄청 많아요. 수가. 엄청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세 가지만 알면 괜찮습니다. 이게 대상과의 관계를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만 따지면 딱 세 개로 나눠지는데 사실 소시르가 말했던 건 거의 상징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포스는 기호의 범위를 넓혔다고 했잖아요. 도상과 지표까지도 기호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상이라고 하면 어떤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그 실물에 존재하는 누군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진을 딱 보면 그 실제로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랑 그 사진은 닮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도상입니다. 진짜 어떤 그 대상과 기호 사이의 유사성의 관계를 두고 나타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지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네, 저처럼 가끔씩 너무 길치라서 네이버 지도 켜놓고도 길을 못 찾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이버 지도는 실제 물리적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도상도 기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지표도 기호의 일종인데요. 지표라는 건 어떤 시간적 인접성 혹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연기가 나는 걸 봐요. 그러면 아 저기 불렀어라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콧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얘 감기 걸렸구나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그러니까 연기나 불, 콧물, 감기 이런 거는 자연적 지표라고 하고 이제 도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은 어 그 인공적 지표라고 하는데 아, 만약에 도로 안내 표지판 중에 서울까지 5km, 뭐 서울까지 5km라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제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5km 이내 서울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지표로서의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접성, 시간적 인접성 혹은 원인과 결과, 인과성에 관계해서 대상과 기호가 연결되는 거라서요. 추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까 상징은 그 소시르가 생각했던 기호랑 비슷합니다. 어떤 자의성, 관습이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언어나 수학 기호 같은 거고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나눠 놨긴 했지만 실제 기호는요. 도상, 지표, 상징이 서로 섞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같은 거 십자가는 무엇을 도상화한 거죠? 여러 가지 있죠. 아니 그 도상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 십자가 예수님. 아니 그건 상징이고 어, 형틀, 네? 크로스. 형틀이요. 그쵸 형틀 맞아요 네 오정근 선생님 맞아요 처형 도구 맞아요 처형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건 네. 도상인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상징은 뭐 그리스도 부활 이런 상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자의적인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도상 지표 상징으로 나눠 놨기는 하지만 이게 같이 기능합니다. 이게 딱 이건 도상이야, 이건 지표야.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기호에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포스 기호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미오시스라는 건데요. 이제 기호 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원어 그대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미오시스는 워낙 유명해서 이건 그냥 옆에 세미오시스 이렇게 달아놨어요. 기호가 해석자한테 일으키는 인식 효과를 세미오시스라고 하는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기호가 어떻게 있고, 이게 기호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해석 한 번 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다시 표상체가 돼서, 그러니까 다시 기호가 돼서, 다시 해석을 요구하고, 이게 다시 표상체가 되고, 다시, 의미 해석체가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기호가 대상을 대신해서 의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어떤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때 기호는 대상을 대신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 의미가 해석을 가지면서 새로운 기호로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대상과 해석을 매개로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호작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연기를 봤어요. 연기는 표상체잖아요. 저게 불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해석체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져서 어떤 화재가 됐어요. 화재가 됐으니까 이거는 뭔가 위험 신호 나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다시 해석한 거거든요. 위험 신호가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피나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다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기, 불, 화재, 위험, 대피, 경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바로 세미오시스 기호작용입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기서 네. 불도 기호가 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해석하고 난 다음 그게 새로운 기호로 되는 거죠. 아, 화제라는 것 아, 뭐, 자체가 기호가 돼서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기회가 되고. 네, 음, 이게 다시 내 머릿속에서 원래는 이게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걸 알았잖아요. 음, 이거 자체가 이게 다시 기호가 돼서 그럼 위험해라고 떠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연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풍소리를 들었어요. 집에 있는데 풍소리를 들으면 이게 이 쿵소리의 원인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쿵소리는 어떤 지표잖아요. 그냥 기표를 보고 쿵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택배 소리인가? 내가 기다리던 택배 소리인가? 아니면 뭐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문을 발로 찬 것인가? 아니면 뭐 이게 진짜 뭐 어떤 도둑이 뭐 이게 좀 빈집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새로운 해석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떤 기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어떤 의미들을 계속 생성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네, 이게 기호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시르와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소시르는 일단 이형 관계, 기표, 기의, 그래서 두 개인데, 퍼스는 삼형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개입할 때 비로소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퍼스 이론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역동성이 있습니다. 의미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요.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호가 해석체랑 해서 어떤 의미가 발생했을 때 그 의미 때문에 그것이 발생한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호와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이 중시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호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까 소시르가 언어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 퍼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예술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 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기호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이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받고 갈까요? 아니면 그레마스 바로 가도 될까요? 지금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가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 앞에 1, 2번을 하면 네. 이론을 다 한 거라 오늘 오신 목적은 달성하신 게 되고요. 이제 분석. 네, 이거는 분석이니까, 물론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예, 제일 중요한 건 일단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 소시르 있잖아요. 소시르가 기의가 대상의 실질적 의미는 없고 네,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가 얘는 배가 아니야, 얘는 딸기가 아니야, 감이 아니야, 귤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기표들이 그것만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 감, 귤, 사과라고 하는 기표들이 존재하게 하는 어떤 과일이라는 집합 안에서 그 종들을 분류하는 분절선을 긋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를 하려면 배라는 기표가 있고 감이라는 기표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표들을 생성하게 한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사과와 다른 대상을 배라고 부르게 하는 그 대상을 분절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소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질문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정리하면, 네.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기위가 결정된다. 이게 수시르의 설명이었는데, 기표들 자체를 그러그러하게 분절해서 생성하게 되는 베이스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해진 것 같아요. 소시르는 일단은 언어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이미 소시르가 여기 궁시태, 통시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공시적, 통시적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분절은 그러니까 소시르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공동체 내에서는 다들 그걸 관습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시르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뒤에 가면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 삼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렇게 분절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레ヴィ스트로스나 이런 사람들은 문화를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낯선 문화에 갔을 때는 그 문화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그 문화를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소시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체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언어는 다 쓰는 거니까 그런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체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는 이제 후기에서는 관심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명쾌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스의 이야기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다채롭고 맥락도 들어가고 뭔가 활용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소시르가 유명해요. 그 우리가 본 뭐 데리다도 소시르 얘기 가져가고 비판하고 하다 그러니까 언어학을 안 했는데도 소시르를 막 이름을 들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심플해서 약점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긴 한데 왜 퍼스로 가면서 맥락과 아까 뭐 여러 도상이나 막 이런 거 하는 이거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소시르가 이렇게 매일 사회학 책을 봐도 소시르고 데리다 책을 봐도 소시르고 왜 이렇게 많이 얘가 이분이 나올까요? 그거는요, 소시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조가 뭔지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얘가, 어, 그러니까 우리 구조라는 거는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그 관계 내에서 어떤 그 체계가 그 관계를 이루어졌고 그게 체계를 이루고 그 체계 내에서 차이 때문에 어떤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소시르에 의한 건데 그러면 그냥 어떤 그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성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일 먼저 그러니까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의 시작이 소시르라서 그런 건데 그 구조가 뭐냐라는 게 그전에도 뭔가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로크라든지 홉스라든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어떤 뭐 사회 구조, 무슨 구조 이런 특정한 구조가 아니라 구조란 이런 것이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여기 영희가 물을 마신다와 잡곡밥 김치찌개 뭐 제육볶음 여기서 보듯이 이런 구조는 사실 어떤 언어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언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관계망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게 이게 구조주의의 태동이 된 거죠. 구조주의를 말 언어학에서 쓰는 거예요. 스트럭처리즘 이게 예, 예, 예. 이게 철학에서나 뭐나 아니, 똑같은 거예요. 구조주의 언어학이 먼저입니다. 자신감 있게 아, 말했어. 어쩐데 그걸 네, 갖고 그게 왔는데 철학에서 가져간 거예요. 구조주의 언어학이 먼저예요.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가장 필요했다. 네,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이선스를 네, 구조주의 언어학이 먼저입니다. 퍼스의 기호이론은 그러면 현대 기호 언어학에서 어떤 위치 차지하나요? 근데 이게 그 언어학자들한테는 포스가 인기가 없는데 그 기호학을 따로 연구하는 데서는 소시르보다 포스가 훨씬 더 인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 분석하는 사람들 특히 있잖아요. 문화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포스의 이론을 가지고 많이 하고 특히나 포스가 더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소시르는 언어로 된 그 기호를 다루는데 좋은데 요즘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어에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영상도 분석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포스가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그죠. 광고나 이런 데 영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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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네요. 예. 제품 네, 디자인이라든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뭐 게임 산업 이런 데서도 게임에도요. 많이 예. 해가. 선생님 질문 하시지 않았어요? 네, 궁금해서 그 퍼스 이렇게 음, 기호작용 세미오시스 말씀하실 때 무한히 이렇게 의미가 연쇄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네. 그러면 의미가 퍼스에게 아예 고정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멈춰 놔야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미끄러지면 어디까지 이게 미끄러지는 건지. 근데 이게 그 데리다나 락강이 말하는 의미가 미끄러진다와 포스가 말하는 의미가 미끄러진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데리다나 락강이 말하는 의미가 미끄러진다는 의미가 진짜 의미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계속 의미는 미끄러지고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불안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포스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있는데 새로운 의미들이 그냥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약간 그 어, 데리다나 락강 같은 애들은 그냥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긴 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긴 뱀 같은 건데 얘는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연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비유라니. 락강 이론을 공부할 때 락강이 소시를 가져오면서 기표가 기에 선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면 소시르는 기표와 기에 어떤 선행 후행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동시적으로 상호 구성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들리셨을까요? 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소시를 이전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했냐고 하면 일단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알맞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명사로 이름을 명명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개념이 나타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 근데 소시르가 거기에 반대했어요. 아까 빠삐용 얘도 그렇고 그 서양 애들은 그 낙지랑 문어랑 쭈꾸미 잘 구별 안 하잖아요. 별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소시르는 이게 기표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개념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시르가 기표랑 그 기가 뭐가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한 적은 없는데 은연중에 그러니까 개념보다는 언어적 형식을 더 중요하게 설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기표가 없으면 기대 생각을 못 할 거다. 네, 뭐 쭈꾸미나 뭐 이런 거 쭈꾸미나 낙지나 그래서 구별 못 할 거다. 구별 못한다. 기표가 없으면. 기표가 없으면. 네.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쪽에 가까운 거죠. 음. 그래서 락강도 그 아이디어가 있어서 우리가 언어화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지난 세미나 때 데리다가 음성 중심주의 비판할 네, 때 네, 기의가 먼저 그때 소시리도 약간 비판했던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약간 그래도 오버한 거예요. 소시리 나름 이 시대에서는 그런 방식의 전환 이야기를 한 건데 데리다가 올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좀 더 근데 이미 소시르랑 데리다 사이는 이제 그 시간적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시르가 한 얘기들이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소시르는 사실은 19세기의 언어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굉장히 많은 개념을 바꿔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가 된 거긴 한데 이미 그러고도 데리다 시기 때까지는 또 이미 5, 60년 지났으니까 소시르가 너무 정전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논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데리다는 소시를 비판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냥 분석이라서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분석이라서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그레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레마스가 의미 생성 행로, 근데 의미 생성 행로 혹은 의미 생성 과정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의미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의미가 텍스트에서.
그러면 이제 기호와 텍스트가 무슨 관계인지를 이제 좀 알아야지만 왜 갑자기 텍스트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호의 조직 원리, 기호를 어떻게 짤 것인가, 기호에 어떻게 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호 중에서도 언어만 한정해서 보면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문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이, 그러니까 문법 지식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코드인데요. 이게 이런 코드에 의해서 생성된 게 텍스트입니다. 코드에 의해서 생성된 산물이 텍스트. 그래서 소설 같은 것도 소설이 뭐 그냥 자동으로 쓴다고 소설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이게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사건이 발생했고 전개되고 뭐 어떤 위기가 나타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문도 기사문답게 만드는 그런 기사문을 형성하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이게 헤드라인 나오고 전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 만화나 연속극 광고, 그림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라고 말하는 것들은 단순히 문자로 된 것, 이것 이상을 넘어서서 어떤 기호의 조직 원리에 의해서 생산된 산물을 기호학에서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저희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안장은 텍스트가 아니지만 그 피카소가 자전거 안장 이렇게 놓고는 뭐 이게 황소 뭐 이런 거 이름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품이 되면서 기호에 의해서 코드에 의해서 생산된 산물이라 일종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구조주의에서 텍스트 분석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소시를 할 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텍스트에서도 그 범위만 확장이 됐어요. 텍스트들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분절을 한 다음에 각 단위 사이에 관계를 기술하는 게 텍스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개별 텍스트를 넘는 어떤 보편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적 랑그 찾기라고 해놨는데 이건 사실 제가 그냥 설명하기 좋으라고 만든 거지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발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랑그가 언어학의 대상이듯이 어떤 개별 텍스트들을 다 넘어서 텍스트들이 갖는 보편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구조주의에서의 텍스트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시를 할 때 계열 관계랑 통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텍스트에서는 층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심층 구조, 표층 구조, 담화 구조 이렇게 해서 어떤 층위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층위들 안에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 행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텍스트에도 심층 구조가 있고 표층 구조, 그러니까 설화 구조라고 말하는 표층 구조가 있고 담화 구조라고 해서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추상적 가치는 심층 구조에서 있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인 발화, 어떤 그 이야기만의 특성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착하는 게 텍스트의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게 그레마스한테 있어서는 텍스트의 의미라는 건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에요.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레마스 딱 보면서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의미는 단계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왠지 소시르와 포스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아요? 아,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셔야 돼요. 일단 아까 우리가 랑그가 심층 구조고 파롤이 표층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층위를 나누고 계열 관계, 통합 관계를 나누고 이런 것들은 소시르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의미가
그러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음. 의미가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포스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텍스트 분석은 의미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게 텍스트 분석입니다. 네. 네. 좀 이게 항상 이렇게 그레마스에서 포스와 소시르가 동시에 느껴지니까 반갑지 않아요? 반갑다고 그러죠? 그레마스는 그 퍼스랑 그 소시르를 다 알고 다 아는 상태에서 거죠. 네. 음. 물론 소시르 쪽에 훨씬 더 경도돼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런 그레마스의 그 의미 생성 행로가 어떤 의의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해석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해석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기는 한데 하나의 공통점으로 그 수렴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의미 생성 경로를 따지고 보면 왜 해석이가 좀 다 그 해석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왜 공통점이 많은지 그거는 해석을 유도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야기의 구조가 그런 해석을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줍니다. 네. 네, 여러분 기호학 재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딱 어느 날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다 뺏겼는데 사제도 지나가고 뭐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 옆을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는 이제 그 사람 돌봐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들을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등장인물들. 등장인물 누가 나와요? 사제 네. 네. 맞아요. 어떤 사람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한 사제가 이거 지금 제가 공동 번역 가지고 왔는데 거긴 사제라고 번역돼 있더라고요. 사제가 나오고 레위 사람 나오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관 주인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 강도, 사제,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설화의 보편적인 거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역할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설화들에는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행위소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고 아니, 그 전에. 들어가는 그쵸. 강도 만나는 거.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봐주는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의 표층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그 구조주의는 이항 대립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항 대립으로 일단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박탈이 처음에 나타나요. 돈과 생명을 어떤 사람이 박탈을 당하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박탈과 회복이라는 큰 구조가 있어요. 네, 이거는 꼭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야기라고 딱 들었을 때 박탈당했다가 회복되는 구조. 이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 안에서, 이런 표준 구조 안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주체가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 사건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이 사람이 뺏기는 건 그러니까 돈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조력자와 적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에 반대하는 적대자라고도 하고 방해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주체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이런 박탈과 회복 사이에 회복 지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냥 다들 지나가는 행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조력자긴 한데 조력자로 이름 붙일 수 있긴 한데 그 조력을 하지 않는 실제로는 조력하지 않는 비조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층 구조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혹은 사제나 레위 사람은 비조력자,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조력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표들을 한 단계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한 단계. 보편적으로 어떤 이야기에서든지 써먹을 수 있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표층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층 구조에서 이제 담화 구조로 갈 건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상들이 누가 있어요? 눈여겨봐야 되는 대상.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그리고, 돕는 조력. 그러니까 조력자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또, 비조력자? 네, 비조력자들. 그쵸? 담화 구조로 갔을 때 사제랑 레위 사람 혹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을 되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고 하면 여기서 주체나 적대자나 아니면 그 여관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동해요. 특별한 행동이 없어요. 이걸 뭐 더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제나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 레위인 하면 어떤 제도 및 종교 질서의 상징이고 이런 어떤 사람, 주체와 내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어떤 사회적, 직업적 특징이 부여된 거거든요. 근데 강도는 강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여관주의는 여관주의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담화 구조에서 특정 특징들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부여된 게 없으니까. 근데 사제와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제와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 집단이고 제도 및 종교 질서의 상징인데 이 사람의 행위는 그냥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혼혈이고 특정 지역인이고 차별받는 존재고 그 주체와 내 집단이 아니고 외 집단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사회적, 지역적 특징이 부여된 건데 이 사람의 행위는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여관 주인한테 보호를 부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는 그 이야기가 다 보편적으로 흘러가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들어지는 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기대를 배반해야 돼요. 근데 조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배반된 거죠. 그냥 그 직업적인 특징 혹은 종교적인 특징만 보면 사제랑 레위인이 도와줬으면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줌으로써 이게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되면서 어떤 담화 구조에서 의미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라면 이거는 이제 심층 구조에서 갈 수 있는데 심층 구조에서는 대립되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대립되는 가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의미, 그러니까 그냥 줄거리 말고 그 속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심층 구조에 있는 가치인데요. 자, A는 그 비조력자에 대한 건데 이 비조력자들은 배타성을 보입니다. 배타성을 보여서 이 배타성을 보이는 비조력자와 대립하는 거는 비포용성을 보이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면 이때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게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고요. 이 배타성의 속성들을 우리가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작품 내에서 찾아보면 일단 거부하고 거리두기, 못 본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배타성의 구체적인 속성들이잖아요. 반대로 포용성의 구체적인 속성들은 인간적이잖아요. 일단 좀 인간적 연민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접촉을 했고 안전을 제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립적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있는 게요. 그 모순 관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B와 not B, 그다음 A와 not A가 있는데 이것들은 각자 A는 not B를
내포하게 되고 비있는 나데이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배타성은 당연히 거부, 거리두기, 못 본 척인데 그 안에 내포된 거는 비포용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비인간성, 내버려짐, 뭐 위험 노출 이런 속성들이 배타성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 작품 내에서. 이렇게 그 대립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심층 구조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레마스는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 그리고 담화 구조를 통해서 어떤 그 진짜 전달하고 싶은 가치 그것이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 구체화되면서 의미를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제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골라서 그렇지 그 기생충 이런 것들도 이항 대립으로 이렇게 분석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복잡한 작품 하면 재밌는 게 많죠. 거기는 주체가 단일 주체가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나오잖아요. 주체 자체를 여러 개로 설정하면서 인물들 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들을 보여주고 누가 조력자고 누가 이렇게 방해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작품일수록 이 분석이 재밌어지는 거죠. 네, 일단은 그 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해는 되시죠? 네, 이게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 행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바르트의 신화 분석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이 기호 구조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두 가지로 봤는데 우리가 기표 기의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그 기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소시르가. 근데 이것이 다시 기표가 되면서 새로운 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기호 작용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신화예요. 그래서 1차적 의미 작용과 2차적 의미 작용이 생기면서 신화를 형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신화는 그냥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을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호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해라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신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파스타 광고 속에 어떤 신선한 채소와 식재료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의 기표는 이게 그 채소와 식재료가 기표가 되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기후를 가지고 있는 건 맛있음, 신선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1차적 의미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전통의 이거 그 신선한 식재료라는 게 하나의 다시 기표가 되면서 전통적인 이탈리아의 먹거리라는 기회를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낸 게 이게 2차적 의미작용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적 의미작용으로 만들어진 걸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토마토, 그 신선한 통밀 이런 걸 보면서 아 건강하고 바람직한 생활 방식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고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프랑스 군복을 입은 흑인 청년이 프랑스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모습을 그 어떤 그 잡지의 사진으로 실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 기표를 통해서 아 이게 그 어떤 군대의 뭐 군대를 알리거나 뭐 이렇게 뭔가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위대하고 인종차별 없는 국가라는 신화를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 의미작용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화의 기능은 기호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사회가 원하는 새로운 의미 체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거고요. 이런 신화의 대상이 되는 거는 꼭 이런 대중매체만 신화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대중매체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내재된 신화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2차적 의미작용으로 만들어진 신화를 밝히는 게 현대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아까는 그러니까 텍스트 분석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데올로기를 기호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이 심화 분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학적 광고 분석을 그러니까 바르트로 바로 해도 되는데 체프먼 에게라는 사람은 여기는 이게 그 기호학자면서도 이제 광고 분석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약속, 신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의 틀을 가지고 오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아, 이거 소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갈까요? 그냥 화면만 볼까요? 1분짜리인데 원래는 소리를 봐야 되긴 한데 장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때 광고 영상인데, 자, 여기서 지금 청년으로 보이는 게 존재가 띄고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표인데, 이 청년의 기의는 뭘까요? 이 기표가 가지고 있는 기의. 우리 아, 그쵸. 우리 국민. 그쵸.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건데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 이재명의 커리커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기표 내에서 동일시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서 이게 국민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었지만 국민 전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게 보여주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기표들이 어둠과 빛, 대한민국 청년, 달리기, 그다음에 야광봉도 나왔고 우리는 음악은 안 들었지만 속도가 있는 음악들이 나오면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도 보여줬고 어떤 비상계엄 이런 것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약속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진짜 K로 도약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통합과 공동체, 제도약 이런 기표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둠과 빛의 이황 대립, 위기와 회복의 이황 대립, 좌절과 희망의 이황 대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광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게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기호 변환 과정을 내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글자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 대신 읽어주시면. 저 이재명 후보 이거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 광고의 핵심 장면인 달리는 청년은 단순한 행위 묘사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기호 변환 과정을 내포한다. 즉 청년, 기표는 국민, 기의를 상징하며 이는 민주주의 회복, 신화적 기호로 전이된다. 이러한 전이 과정을 통해 광고는 국민 민주주의 국가의 삼중적 연쇄를 신화한다. 이 광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후보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붕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이라는 열망을 보여준다. 위기를 극복해 대통령 선거에서 온 대한민국답게 또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측면에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기호학자들의 중요한 것들을 계속 쭉 봤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소시르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다라고 하면서요. 구조는 관계들로 이루어진 형식이고 의미는 구조 속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구조 속 차이가 소시르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였거든요. 안정적인 거였는데 이건 나중에 후기 구조주의자들한테 비판받기는 해요.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 속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누구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그 세계를 접했을 때, 새로운 세상으로 접했을 때, 이런 그 차이를 인식하는 주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소시르 자체는 구조를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한계가 있고요. 다음 퍼스 같은 경우에는 표상체, 대상, 해석체의 삼원 관계를 나타내면서 기호가 해석을 통해서 영세적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기호 작용에 대한 개념들이 나중에 많은 기호학자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그레머스는 텍스트에게 의미를 생성했는데 그게 의미 생성 항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조직된 행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심층 구조에서 표층 구조, 담화 층위로 가면서 의미가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근데 심층 구조에 가면 사실 굉장히 추상화된 거라서 가치의 대립들이 보여요. 가치의 대립들이 보이고 표층 구조에서는 어떤 설화적인 구조적인 것들, 의미도 조금 더 행위자들의 그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담화층위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텍스트의 내용들이 표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개별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텍스트들 사이에 설하면 설화, 어떤 특정한 장르면 장르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구조의 결과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그러니까 해석의 개별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롤랑 바르트는 1차적 의미작용, 2차적 의미작용 이렇게 나눠서 이중적 의미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신화 형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신화는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진짜 상식적인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아이, 잘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30년간 제가 들은 강의 중에 최고였습니다. 아이, 와, 아이, 대박. 이런, 아이. 대박. 네, 감사드리고요. 요 조금 자유롭게 강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마스는 그 문학평론이나 영화평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맞아요. 이야기의 심층 구조가 네, 가장 맞아요. 근본적이다. 그래서 맞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아까 그 그레마스 하실 때 그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개별 텍스트를 넘어서 보편성을 기술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예가 아까 그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그 문장들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심층 구조의 보편 가치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표준 구조부터 이제 설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사마리아인 대신에 조력자, 그 네. 다음 강포 대신에 방해자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거예요. 아, 네. 방해자랑 조력자, 그다음 주체랑 객체 이런 것들은 어느 소설이나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안에 어떤 그, 심층적인 구조가 보편적인 게 있다. 네, 어떤 이야기든지 주체와 객체가 있고 거기에 방해자와 조력자가 있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이런 거는 어느 이야기나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거예요. 저도 그 그레마스 대체 가능한 그
사람을 바꿔 끼워 넣어도 되는 그 자리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마이크. 진짜 맞아, 질문은.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레마스 질문인데 저도 코드가 기호의 조직 원리가 네. 어떤 뭔가 어떤 의미화를 조직 구조화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레마스가 어떤 코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지? 왜냐면 이게 되게 재현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소수자들이 뭔가 어떤 코드들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적으로 재현이 되고 뭔가 되게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악질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된 것처럼 되게 재현이 되고 그 안에서 개별성이 다 사상되고 특정한 나쁜 낙인 찍힌 의미로 재현이 되는데 그럼 그 코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심층 구조라는 게. 근데 그러면 그 심층 구조가 정해져 있는 구도라면 이걸 바꿀 수 없는 건가? 아니요, 이거는 그 기호학은 분석의 틀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수학 기호 같은 거예요, 기호학은. 좀 거칠게 말하면 수학 기호 같은 거라서 이게 이런 구조가 나왔으니까 이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지 이런 것들은 기호학을 벗어나는 영역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는 사실 그 그래머스뿐만 아니라 기호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야콥슨이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 형식주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기호학 연구가 되게 활발해요. 네, 러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미국의 이제 포스의 영향을 받은 그 후대 미국의 기호학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기호나 기호화, 코드화에 대해서는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 요즘 기호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런 분석 공부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서 자기가 전공을 언어학에서 기호학을 하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들까요? 이게 기호학이 주전공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호학은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텍스트 언어학도 마찬가지인데 텍스트 언어학도 일종의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전공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그 내가 다른 걸 하면서 기호학을 그 내 연구에 응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기호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텍스트 언어학의 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툴을 개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텍스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어떤 개별 텍스트에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구조를 열심히 분석해서 뭐 기생충은 이런 의미야, 뭐 겨울왕국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작품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기호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비문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안에 이 텍스트 안에 어떤 특정한 보편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누가 약간 이렇게 누군가는 이제 독자 반응 비평으로 하면은 아까 그 기표만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조립할지는 읽는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뭔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린 것 같은데 심층 구조로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대립 코드가 있고 뭐가 보편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여기에 원형이 잘 있어서 전문적 훈련으로 이 의미를 잘 캐치해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느낌인 건지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가? 그게 그 제가 아까 약간 그 대립되는 가치의 라벨링은 제가 한 거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 어떤 특성들 있잖아요. 행동 특성들을 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 거리두기, 못 본 척 이런 것들은 텍스트 내에서 뽑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의소라고 하는데 텍스트 내에서 의미 있는 그 요소들을 뽑는 거예요. 의미 있는 요소들을 뽑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의미 있는 요소들을. 내가 뽑은 의미 있는 요소와 이게 선생님이 뽑은 의미 있는 요소나 목사님이 뽑은 의미 있는 요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타성, 포용성의 라벨링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서 해석자의 그 주관이 들어가는 거죠. 기호학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뭐 의미를 캐치해내는 그런 거는 가정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형식 같은 거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틀이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편적 추구하긴 하죠. 추구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해보면 이게 다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성이 어디에서 나오고 보편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죠.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서사 구조잖아요. 음. 저희가 본 예시가. 근데 서사 구조도 막 현대 문학으로 넘어오면은 내가 본 뭐가 무슨 얘기지? 막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막 여성적 글쓰기 이런 거 진짜 무슨 그쵸. 무슨 구조지? 물론 너무 좋은데요. 전 음. 좋아하는데 여성적 글쓰기. 그런 것에도 이런 보편적 구조가 사실은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의 변동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느낌. 그게 그 작가가 일부러 구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작가가 구조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연구하겠죠. 이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주로 뽑아서. 그러니까 여성주의 작가들 중에서 모든 작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구조 파괴를 자신만의 어떤 그런 그 특기성으로 쓴다, 막 이러면 이제 그런 장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작품이 아니라 그런 장르에 대한 연구. 그게 제 연구 주제입니다. 제가 텍스트 언어학 중에서 텍스트 종류 연구하는 사람이라. 의미 없는 해석학하고 기호학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달라요. 근데 되게 비슷한 거, 아까 표층구조, 담화구조, 심층구조 들으면서 네, 우리 해석학자들이 말하는 그 세 가지 이야기, 스토리, 그 네, 다음에 대상, 의도, 이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담화구조는 스토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 표층구조는 대상에 관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다루는 대상, 박탈과 회복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 배타성과 포용성 이런 이야기들이 구조적으로 되게 이렇게 딱딱 대응이 되는 것 같아서 기호학적 구조에 맞춰서 해석학을 진행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는 선생님 해보면 잘 될 때 되게 잘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어갖고 위험하긴 해요. 선생님 시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시도하는 아, 사람은 많은데 보통 과정생 때 엄청 많이 시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순간 한계를 깨닫죠.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우연히 잘 맞았던 거구나 이렇게. 그래요. 아니 잘 맞을 때는 엄청 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그래도 이런 구조의 틀이 있다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제 개별성을 넘어서는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 긴장이 있는데 그 개별성으로 무한히 다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묶어주는 어떤 보편성의 기반이 좀 마련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맥락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냥 갑자기 듣다가 궁금했던 건데 그 아까 어떤 인물들이 기대하지 않은 행동을 음, 하면서 또 네, 의미가 생기고 그에 집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작품은 되게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관념과 그냥 뭐 되게 일치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작품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뭐 딱 굳이 뭐 의미 분석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게 우리 지금까지 되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은 작품들은 무언가 기대를 깨는 구석들이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 되게 전형적인 것들도 사실은 정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갖고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히 그래요. 이러지를 못하겠는데, 네.
그 사건이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서사에서는. 근데 사건이 일어나려면 무언가 그 평준화된 상태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미 기대를 배반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사례를 봐가면서 이게 얘기를 해봐야 될 거긴 한데, 아, 예. 모든 게 다 평온한 건 없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그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뭔가 특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가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권성징악이나 우리가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클리셰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 권성징악의 뭐 흥부, 놀부 예를 들면 사실 그 흥부가 잘 살게 되고 놀부가 약간 갑자기 폭삭 망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기대를 배반하는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네. 그죠. 어떤 오늘 꼭 강의 아니어도 언어학 관련해서 조금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네. 저는 강의 아닌 걸로 궁금한 거가 좀 있긴 한데. 아니 저도 AI 하도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네. 촘스키 네. 같은 사람이 약간 네. 옛날 언어 문법 안에 그래도 네. 보편적 그런 보편 게 막 문법이 있다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AI에서 지금 저 대화 모델 나오고 하는 건 그냥 양을 때려 부셔가지고 막 집어넣었더니 뭔가 이 안에서 정확히 우리가 파악 안 되지만 뭔가 나왔다고 우리가 할 때 그러면은 보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단 양으로 때려 넣으면은 뭔가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이게 그 언어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건가? 라고 하면 그 언어학자들이 요즘에 혹시 이런 주제로 뭐 어떻게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대량 언어 모델에서 근데 그게요, 양을 때려 넣어서 알고리즘이 얘네들이 이게 학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편 문법이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게 무작위면 양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편 문법은 사실 언어학자들은 어느 정도는 다들 동의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언어나, 근데 그 보편 문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법의 범위를 좀 벗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언어나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언어는 없거든요. 그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보편 문법이란 개념이 거의 그런 식으로 되게 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언어나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있는데 시제가 없는 언어는 그 상이라고 해서 진행인지 완료인지를 표시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런 그리고 시제는 뭐 언어마다 구체적으로는 다르죠. 구체적으로는 다르지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없는 언어는 없거든요. 시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편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 문법보다 보편 문법이란 게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높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과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편 문법은 언어를 언어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본질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험적으로 봤더니 다 똑같이 이름을 갖고 있더라. 그냥 그 보편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그 뇌가 가지는 그 우리 인간 뇌가 어제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그냥 가장 그 어느 언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세팅된 거예요. 개인의 코딩화되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뇌에서. 네, 그래서 이게 그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있고, 이게 나의 입력이 한국어면 이제 한국어와 관련된 요소들이 딱딱딱딱 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내가 이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세팅된 부분들이 있는데 영어가 모국어다 이러면 영어에서 필요한 문법 요소들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지는 거고 영어에서 필요한 문법 요소들만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한정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보편도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여기 그 주로 네. 철학에서 그거는
기표랑 특히 언어, 수학, 기호 네. 여기서에서의 연결고리는 우발적인 거다. 이렇게 자의적인 얘기하는 거죠. 응, 응. 자의적인 이게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형태로 만든 언어를 뭐라고 하지? 뭐 사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응. 상형 문자 이런 거야 약간 뭔가 링크가 아, 있겠는데 우리가 아이콘이니까, 한국말로 네. 사과해서 사과한 거 요거 사이에서는 자의적인 거죠. 자기적인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거를 집중하는 이유가 그 로고스 중심주의 막 약간 맞아요. 그런 거를 깨부시려고 하는 맞아. 거고 그렇다고 보편 문법성이 없느냐 하면 언어학자들은 그것도 다른 답변을 낸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에게도 이런 거 있다, 언어가 있다 하면 얘네들도 분명 어떤 그런 코드 형식이라는 게 있어서 음. 작동되는 게 주어서 이런 거는 있을 거다라고.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죠. 아,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와 내 네. 구조가 비슷하면 있겠죠. 요 질문이 예전에 그 지난 세미나도 살짝 나왔던 것 같고 언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단어, 언어, 기호 간의 그거랑 문법성 간의 그거랑. 근데 또 이렇게 후대 가면 이게 그 기표 기위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방베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이라고 말할 때 이 나는 말하는 사람마다 나가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대상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상과 그 기표 그 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반론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뭐 추가적인 질문이 조금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네. 마무리를